자, 11번부터 봅니다. 문법부터. 11번부터 보시고 10번까지는 제발 풀어보시고 제발 풀어보세요. 자, 보기를 첨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화는 어떤 소리 주변의 소리와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자음동화에는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 유음화는 좋은 위치가 같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좋은 방법 동화에 해당한다. 한편 유음화는 리을이 뒤에 오는 니은에 영향을 주는 순행적 유음화와 리을이 앞에 오는 니은에 영향을 주는 역행적 유음화로 나뉜다. 자, 모르는 말 있으면은 이야기하시오. 없니? 자, 그럼 봅시다. 1번. 곡물은 곡물 되어 있고요. 기역이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해당되는 것. 설명 그대로 들어갔지? 2번. 설날은 니은이 리을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 역시 맞고요. 반물과 난로는 모두 뒤에 오는 소리 영향으로 동화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이해됐니? 맏며느리의 디귿은 미음 앞에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군. 맞나요? 맞습니까? 왜? 파열음 아니지 않나요? 응? 모르지. 모르면은 건들지 마. 모르면 건들지 말고 그냥 보류해 놓으세요. 그쵸? 예, 보류. 자, 권력과 달리 국란은 좋은 위치가 같고 좋은 방법만 바뀐 경우에 해당되는군. 자, 여기를 볼까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그치? 유음화가 됐다는 거야. 국란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위치가 같고 좋은 방법만 바뀐 경우에 해당되는군. 좋은 방법만 바뀌었나? 국란은? 잘 모르겠죠? 그치? 자, 써볼까? 바다 사자가 헝 마누라야. 여기 이제 자음체계가 되는 건데 4번부터 한번 봅시다. 맏며느리의 디귿은 미음 앞에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파파마 열차차.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음, 얘네는 유음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이쪽이 좋은 방법이고 이쪽은 이제 좋은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디귿은 이쪽에 있어요. 그쵸? 이쪽에 있고 미음 앞에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예,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맞는 설명이야. 그 다음에 권력과 달리 국란은 좋은 위치가 같고 좋은 방법은 바뀌었다. 그럼 이것도 먼저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치? 아니요. 이건 왜 틀렸냐면은 봐. 니은이 리을로 갔지. 그치? 얘는 좋은 위치 같아. 치조음이야. 이 소리란 말이야. 좋은 위치가 같아요. 좋은 위치가 같고 방법만, 좋은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을 갖거든. 근데 여기는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달리도 못 봤어요. 어이, 봐야죠. 국어 영역 문제는 항상 뭐라고? 단어 하나, 어미 하나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거를 면밀히 따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자음 체계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거를 좀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12번 문제. 보기에 기역리을 디귿을 통해 부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마 너를 두고 그 사람이 벌써 떠났겠니?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심히 헌집이 무서워 매우 빨리 뛰어가다 넘어졌다. 1번. 기역의 설마를 보니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서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군. 그렇죠? 그래서 부사는 크게 둘로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문장 부사가 있고요. 성분 분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성분 분사는 문장 성분 꾸며주는 게 성분 부사야.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설마
쭈르르르르르. 얘는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고 있어요. 2번 니은의 너무도를 보니 부사에 조사가 결합했지? 이해되니? 도 붙어있잖아. 도.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다음에 3번 디귿의 매우를 보니 문장 내에서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매우 빨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문장 부사가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 4번 기억이 벌써와 디귿의 빨리를 보니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군 뒤에 용언이 있는지 보면 되겠지? 벌써 떠나다, 빨리 뛰어가다. 네, 맞죠? 4번 니은의 너무도와 디귿의 심의를 보니 부사가 체언을 꾸며준다? 자, 아니죠. 너무도가 꾸며주는 게 뭐니? 아팠다. 너무도 아팠다야. 그쵸? 자, 이렇게 수식 구조는 잘 모르면은 말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면 돼. 너무도 가슴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너무도 아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언을 꾸며준다는 얘기.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 응? 그냥 선지만 봐도 원래 부사는 체언 안 꾸미지 않아요? 가끔 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판단하면 안 돼. 논술도 마찬가지야. 너의 머리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우석우석. 늦었네, 우석우석. 아니 저 이전 수학이라는 거. 아, 그래? 문자에도 의미가 없어요. 책 가져왔어? 완성이요? 수능 완성. 오늘은 수능 완성 마지막 날이야. 오해를 봅시다. 오해는 하지마. 자, 질문 있어? 없어요? 13번 문제. 아, 수학하고 있었구나. 빨리 안 끝내주네. 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어근에부터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 하고 어근의 접사가부터 이루어진 말을 파생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의미를 한정하는데, 자,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자, 그런데 접두사는 어떻다? 뜻만 한정시켜 주는 거지, 그치? 접미사는 뜻도 한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자, 특정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 접미사예요, 얘는. 한편 접사 중에는 문장 구조를 바꾸는 접사가 있는데, 이러한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를 사용하면 문장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자, 그러면 품사가 달라지면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찾아라. 요따구 내용. 1번 갑자기 아파하는 딸에게 아빠가 약을 먹였다. 먹다죠. 먹다에 뭐가 온 거니? 먹이다가 왔네. 그치? 품사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다. 그쵸? 피동사네. 동사에서 피동사. 할아버지에게 안긴 아이는 안다, 안기다. 품사 안 바뀝니다. 그치? 동사에서 동사로, 피동사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뒤섞어 버무렸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와 섞다가 섞여 있네. 그치? 그래서 품사는 바꿔놨어. 뒤는 원래 뭐예요? 뒤는 원래 뭐니? 명사죠? 저거 뒤집어랑 섞어랑 섞은 거 아니에요? 응? 뒤집어랑 섞어? 무슨 말이래? 그러니까 뒤집다랑 섞다랑 섞어서 뒤섞다랑 한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네?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왜 그래? 여기는 지금 파생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얘는 합성어잖아. 이해됩니까? 섞다, 뒤. 섞다. 아, 뒤집다의 뒤? 그러네. 그럼 뒤는 뭐가 되나? 뒤집다의 뒤와 섞다?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왜요? 말이 안 맞지 않나? 뒤집어서. 아, 미안. 이거를 뒤라 보면 안 되는구나. 그치? 왜냐면 어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언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생해야 되니까, 그쵸? 뒤섞다 해버리면 뒤라는 의미가 전혀 안 맞지. 앞뒤가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접두사네. 섞다에 뒤를 붙인 거네. 그쵸? 이해됐습니까? 예. 섞다에 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동사에다가 그냥 동사가 돼버린 겁니다. 강조의 의미가 마구라는 의미가 생겨버렸지. 그치? 이거는 앞뒤가 아니었네. 미안. 앞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미사를 좀 찾아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접두사가 왔으니까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다와 가다. 살다와 가다. 동사죠? 그치? 원래 동사인데 이렇게 해도 동사란 말이야. 그 해당사항 없어요. 품사가 안 바뀌었다. 얘는 높다지. 높다는 형용사입니다. 높다는 형용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높이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뚝을 높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형용사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동사로 바뀌었죠. 그렇죠? 사동사로 바뀌었네. 여기는 뭐뭐을 사동사 형태로 왔네요. 그러면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문장 구조가 원래 높다를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뭐뭐시 뭐뭐가 높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담이 높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벽이 높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런데 높이다로 쓰면 어떻게 해? 뭐뭐를 높이다 이렇게 바뀌죠. 문장 구조가. 앞에 주어를 필요로 했는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기억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와 니은 문장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부분에 합당하게 부합이 되고 있죠. 따라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4번.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라는 달리기 기록 단축을 달성하지 못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곧 눈이 쏟아질 기세여서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다. 1번. 기역과 니은에는 동일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 뭐뭐 의겠습니까? 자, 상대 높임을 구분하면은 뭐랑 뭐가 있었니?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었죠? 비격식체를 먼저 가면은 해요체와 해체, 두루 높임, 두루 낮춤. 그 다음에 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합쇼체, 아주 높임, 그 다음에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가죠. 아주 높임, 조금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쓴 거야? 합쇼체, 아주 높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니은 생겼습니다. 예, 이것도 씁니다, 읍니다를 썼네. 그러면 1번 맞는 설명. 두 번째, 니은에서는 격조서와 특수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객체는 누굽니까? 주어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닌 거.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쭤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그치? 주어는 빠져 있어. 그러니까 주어는 높인 것이 아니고, 자, 아버지 객체 높였고요. 깨하고 여쭙다 이걸 썼네. 그러니까 이 니은 문장에서는요, 객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 둘 다 높인 거야, 그죠? 자, 조사와 깨, 특수어휘, 여쭙다 사용해서 객체 높임 실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능력 부족에, 보라는 달리기 기록단 달성을 못했다.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이, 볼까요, 그러면? 보라는 달리기 기록 단축 달성하지 못하다.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그치? 자, 부정문은 못은 능력 부정이고, 아니 뭐였어요? 아는 두 가지. 단순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부정이 있는 거고, 그쵸? 자, 리을엔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 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자연물은 의지가 없잖아. 그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연물은 의지가 없죠? 3번이 틀렸네요. 질문. 없음? 우석씨 집중하고 있죠? 15번 문제. 자, 보기 중세국어처럼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있네요. 현대풀이를 보니까 맑은 강 구비가 말을 안아 흐르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대로 맞대응 시키면 되겠다. 자, 1번 말간이 현대국어의 맑은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아니라는 어미가 사용되었군. 그쵸?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뒤에 이렇게 썼는데 연음으로 이어적기를 써가지고 기억이 뒤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가람이 현대 국어의 강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시옷이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했고 강의 한 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부사격 조사가 아니죠. 얘는 문이. 속시. 의는 무슨 조사야? What? 주격은 이와 가밖에 없고 의는 뭐야? 의. 소유격. 네. 네, 관형격 조사. 네. 국어는 소유격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영어에서 쓰는 말이고. 물론 소유격이라는 말 쓰기는 하는데 조사 종류를 따질 때는 누구의 무엇이니까 체형을 수식해주지, 그치? 그래서 관형격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격 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격 조사죠. 강의 한 굽이니까. 2번이 틀렸네요. 질문. 자, 16번 문제. 16에서 18번. 왜 또 한숨 쉬냐? 야, 너 이거 잘해야지 등급 올리지. 응?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고, 그죠? 벌써 8월 18일. 와, 8월 달도 다 갔어. 아니, 9월, 10월 두 달. 두 달 반 남은 거야. 에이, 두 달 반. 응? 자, 내용 묻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포인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형태가 있고요. 세 문제밖에 없는 거야? 세 문제밖에 없는데 지문은 기네. 자, 법치주의는 인권사상과 더불어 근대국가의 핵심적 이념이다. 법치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일반적 추상적이고 현실은 개별적 구체적이다. 자, 그러나 되어 있죠? 끊어가야 되겠지, 그치? 법은 일반적 추상적, 현실은 개별적 구체적.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며 예외로 인해 합리적인 법치주의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예외적 상태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시도한다. 자,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내용은 뭐니? 법의 예외적인 형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두 개죠? 법치주의. 그럼 여기는 뭐예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외적 상태에 주목한다. 그치? 권력, 힘 갖는 애들이 법을 좀 무시하거나 법에서 예외되는 현상들.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돈 그렇게 수백억씩 처먹고, 그치? 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5년도 있어. 재벌들. 한 일반 서민들은 배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훔쳐 먹으면 징역 2년 땅 때리는데 뭐 재벌들은 뭐 돈 수백억씩 해먹고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버리죠. 집행유예 5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공소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5년은 뭐냐면 그 기간 안에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은 너 뭐예요? 플러스 알파에서 가두겠다 이런 뜻이야. 너 같으면 그런 일 하겠어? 안 하지. 한번 풀려났는데, 그죠? 응?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지? 자,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케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말로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스럽기 때문에 재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감베는 호모사케르는 공동체의 종교적, 법적 질서로부터 추방된 자라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생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호모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구속도 없는 자연적인 삶, 즉 벌거숭이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성스러운 인간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자연적인 상태, 그렇죠? 그래서 호모사케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감베는 추방을 통해 호모사케르의 삶, 즉 벌거숭이 삶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벌거숭이 삶은 자연질서가 아니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법이 등을 돌림으로써 문명화된 세계 예외로서 호모사케르가 만들어졌으므로 호모사케르는 법질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 법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갇혀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러한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를 예외 관계라고 부른다. 예외자로서 호모사케르는 법의 영토와 무법지대, 공동체 안과 밖 사이에서 떠돌게 된다. 뭐 내용은 꽤 어렵지 않네요. 다음 달라. 이러한 호모사케르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간베는 우리 시대를 진단한다. 호모사케르의 삶은 주권자에 의해 추방당한 삶이다. 주권 혹은 주권자는 호모사케르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아간벤에게 주권은 누가 호모사케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주권자는 예외적 상황인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기 자신을 법에 대한 예외자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함께 법질서의 예외로 만든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엄령 발동, 그치? 유신 헌법 만듦.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지 뭐. 유신 헌법이 뭐예요?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원래 헌법 자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 개정이, 그치? 그거는 1948년에 이렇게 정부가 수립될 때 만들어진 거거든. 거기서 부분적으로 바뀐 적은 있지만 거의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유신헌법은 뭡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거야. 따로. 그걸 유신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나라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게 헌법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냈지, 그치? 그러니까 곧 자기 말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만들어내고 대통령령 규칙 몇 조도 만들어내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말해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삶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 삶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것,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 아간베는 이 주권과 호모사케르 사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근대 국가라고 본다. 아간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삶을 뜻하는 조회와 사회, 정치, 문화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양식을 의미하는 비오스라는 두 가지 생명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 조회, 사회적인 것 비오스.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논의된 생명 개념은 언제나 비오스였으며,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정치화된 삶인 비오스에 의해 벌거벗은 자연적 삶인 조회는 항상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배제되어 왔던 조회가 정치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자, 즉 이 말은 뭡니까? 생물학적인 의미의 삶, 조회, 즉 개인이 되겠네. 일 개인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근대부터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 날라. 자,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치적 법적 권리는 그가 속한 사회적 신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회를 정치적 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로 한 근대 인권 사상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므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본다. 이게 바로 뭐야? 개인이죠, 개인. 그렇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는 좀 잘 지켜지는 편인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다 감옥에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좀 혼잡도 있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 새롭게 밝혀지는 게 뭐예요? 박근혜 때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원래 상권 분리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치? 근데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어떤 법원 공수처인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재판 딜을 들어간 거지. 현 정부에 맞게 재판해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달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안부 문제 합의, 그것도 강제징용, 수용 여부, 재판 이런 것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어제 기춘이 아저씨가 불었어요. 왜 강제징용 수용 여부를 일본과 협의할 때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니까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보류했다 라는 식으로 기춘이 아저씨가 또 얘기를 해서 지금 박근혜 아줌마가 한 25년 형을 받았나? 24년인가 그렇죠? 그거 플러스 또 이제 올라갈 거예요. 못 나와 이제 감옥에서. 대통령이 사면해주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려면은 뭐 지금 이제 보수당,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죠. 그래서 대통령 사면을 해주면 좋겠으나 나와도 안 해주지 않을까? 아니, 여론이 또 모르지. 미친 짓 할 수도 있죠. 탄핵하면 돼요. 누가? 근데 보수당이 대통령을 뽑혔다는 거는 여론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2년 뒤에 총선거가 중요한 거고요. 네,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신분이나 종교에 따른 공식적 차별이 철폐된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는 예외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외적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즉 국가 권력이다. 고대 그리스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근대 국가 권력은 개인들의 신체와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호모사케르와 같이 될 수 있다. 아간베는 근대 합리주의가 구축한 법의 보편적 지배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예외가 발생하는지, 그 예외들에 의해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뭐 그렇대요. 내용은 꽤 어렵진 않았고요.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오늘날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들이 호모사케르처럼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어요? 요쪽에 나와 있었고, 그쵸? 여기에 나와 있었고, 뒷부분에 가면은 근대국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합리주의 근간을 둔 법치주의 맹점을 지적하기 위해 아간베는 호모사케르 개념을 끌어다 쓰고 있죠. 법적인 예외 인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번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근대 인권 사상은 호모사케르를 하위 개념으로 포괄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해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4번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호모사케르와 더불어 법의 예외 속에 놓일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 동일한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니다. 그쵸? 주권자는 국가 권력 갖고 있고 행위는 시키는 사람이고 호모사케르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치? 물론 주권자 역시도 어때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만들고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락. 그 다음에 5번 법질서 속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호모사케르 같은 삶의 사람들이 발견된다라고 마지막 단락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질문. 3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좀 이렇게 의미가 없는 말들을 엮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낸 거고. 17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조회, 그러니까 개인적 생물학적인 것, 비오스가 정치, 사회 정치적인 것,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기억이 아닌 니은만이 논의 대상에 해당했다. 그 줄쳐져 있는 단락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된 기억이 받아들여졌죠. 이게 이제 인권. 세 번째, 근대적 개념의 인권 사상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 구축, 방금 얘기했고요. 네 번째, 국가 권력은 니은의 근거를 두고 기억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화했다. No. 그게 아니라 이제 기억의 근거를 두기 시작을 한 거죠. 5번, 기억이 부각된 근대 법질서하에서도 국가 권력에 대한 예외들이 등장했습니다. 맞고요. 아닌 것은 4번. 18번 문제,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 정치상의 이유로 자국에서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위험에 처해 타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정치적 망명자라고 한다. 최근에 우리도 있었죠? 예멘 난민들 망명 신청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국민국가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신조의 차이로 박해를 받을 경우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유럽 각국 및 미국 등지를 이주한 반소비에트파에 해당하는 100개 러시아인, 나치 독일의 박해로 인한 유대인, 사회주의자, 지식인의 망명 등이 그 예이다. 1번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호모사케르 같은 처지. 맞고요. 2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도피 중인 정치적 망명자들은 벌거숭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겠군. 그치? 제주도에 있는 예멘 사람들. 3번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주권자 즉
국가 권력에 의해 자국의 종교적, 법적 질서에서 배제됐다고 생각. 4번 정치적 망명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박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국에서 예외적 영역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렇고 5번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특정 국가의 법 질서와 예외관계에 틀렸죠. 이거는 특정 국가 법 질서 예외관계가 아니라 자기 나라 법 질서와 예외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고 해서 예멘법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 단 국내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내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질문 없나요? 19에서 23 뭔가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수학인가? 19번 텔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예 포인트 딱 줘버렸어요. 20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뭐냐? 21번 니은과 디귿을 비교한 내용. 22번 가와나 감상 박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3번 바꿔쓰기니까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수학인가? 자 봅시다. 텔셀레이션이란 평면에서 어떤 모양, 어떤 도형의 모양이 틈이나 포개짐 없이 어느 방향으로 한없이 퍼져나가는 무늬 패턴을 가리킨다. 자, 무늬가 퍼져나가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도형, 모양이 퍼져나가다. 그러면 어디 보자. 23번에 1번 확산되다. 바꿔줄 수 있어요? 모양이 퍼져나가다, 무늬가 퍼져나가다, 무늬가 확산되다? 확산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확산. 확산이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확산은 방향성이 있니? 확산은 방향성이 없죠. 그냥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다. 응? 아 그런 거야? 그래서 확산이 뭔가 어색한 거. 그 무늬가 확산돼? 모양이 확산된다. 말 돼요? 고민하지 말고 보류. 고민될 땐 보류 해놓고. 자, 텔레이션을 이루는 정다각형들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고 그 꼭지점에서 형성되는 각을 모두 합하면 360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텔셀레이션을 이룰 때 이들 각각의 내각은 360도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